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역사관과 기관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임명된 지 1년 5개월 만으로 아직 3년 임기 절반 이상이 남은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조금 전 천안기념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영석 관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을 비롯한 독립기념관 이사 6명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지 엿새 만입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임이사 14명으로 구성되는데 해임 건의에 필요한 과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관장 해임 건의는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복무감사 결과가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보훈부는 감사 결과 김 관장이 기관을 사유화하고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쓰는 등 14가지 비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재작년 8월 제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3년 임기를 채우려면 아직 1년 반가량 남았는데 해임안이 의결된 만큼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 해임을 제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사자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관장은 해임안이 통과돼도 대통령 재가 전까지 관장 지위는 유지된다며 보훈부 감사와 이사회 해임안 의결이 부당하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김 관장은 개인 비위와 별도로 임명 직후부터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들로부터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으로 보는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재작년 광복절 정부 기념식에는 독립운동 단체가 불참해 경축 행사를 따로 여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 인사란 평가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 때는 우리나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서 거듭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재심 신청 없이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이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안건 상정도 못했고 당사자는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결국 탈당계를 제출했죠. 네, 민주당은 오후 3시쯤에 김병기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재심을 벼르던 김 의원은 그간 언론 접촉을 피해 오다가 오늘 오전에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자진 탈당 가능성엔 말을 흐리면서 기어이 제명을 한다면 최고위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징계를 받아들일 테니 별도 의총은 열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에서 정당법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였고 결국 탈당으로 방향을 튼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탈당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썼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죠. 오늘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아직 안건 상정도 못했다고요? 네, 오전 내내 후보자 출석 없이 여야의 자료 제출 공방만 이어지다가 현재 멈춰선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항의성 발언을 마친 뒤에 90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야당 이미자 의원이 재경위원장을 맡았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자료가 부실해도 청문회를 한 사례는 많았고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청문회를 정상 진행하자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상황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 중인 이혜훈 후보자는 점심시간에 취재진과 만나 자신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고 해명하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네, 이재명 정부가 파격 발탁한 보수 야당 출신의 이혜훈 후보자는 폭언 갑질 녹취와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껴서 오늘이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 청문회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네, 각 당의 내홍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하는 1인 1표제에 대한 공개 반발이 분출됐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권리당원, 대의원 1인 1표제가 포함된 당원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당원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지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당권파가 대거 입성한 최고위 보궐선거 직후 정청래 대표가 당원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당 안팎에서는 대표 연임용이다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도부 간의 계파 충돌로까지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려 표명에 앞장서왔던 친명계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어제 자신을 향해 해당 행위라는 경고장을 날린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출직 최고위원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 때 어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의 모습입니까? 심각합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지지 않고 당무위 마무리 발언에서 1인 1표는 민주당 전체의 이익이다. 누구 개인의 이익으로 치환을 말하는 건 대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란 논리로 비당권파의 반발을 진화하는 건데요. 계획대로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친 뒤에 다음 달 2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못 박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리위는 당을 모욕한 의혹 등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마저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에 친한계의 반발은 최고조에 다다를 거란 전망입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닷새째 특검법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수익도 거부한 장 대표, 자필로 누군가 장미의 허리를 꺾었다. 꺾을수록 더 강해지자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친한계의 파상 공세와 당 지지율 하락 등 난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외부의 적, 즉 특검법 대여 투쟁으로 시선을 돌려 리더십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신천지 등 종교계의 정치 개입을 두루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자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평행선에 달리고 있어서 협상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 조금 전 1시 35분경에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가 됐고 저희들은 이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을 해서 탈당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병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은 이 요청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제명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최고위원회나 이런 의결기관에서 비상징계 등 제명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징계는 비상징계와 그러니까 최고위 의결을 통한 비상징계와 윤리심판원 등 심판기구를 통한 일반 징계가 있는데 그런 모든 징계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법 33조의 조항에 따라서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2분의 1 동의는 무슨 서면 투표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집합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 탈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1시 35분쯤에 탈당계를 사무총장실로 접수했고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민주당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내일 오전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김경 서울시 의원과 다른 핵심 인물들의 진술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내일로 예정돼 있죠? 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내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녹취가 공개되며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20여일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자신의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뒤 반환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의 진술과는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강 의원이 경찰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네, 첫 소환 조사가 될 텐데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강 의원과 돈을 건넨 김경 서울시의원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경찰은 당시 상황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씨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가 공천 헌금을 먼저 제안했고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씨가 먼저 공천 헌금 한 장을 요구했고 이것이 1억 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김 씨 의원은 휴일인 어제 사흘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김 씨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어제 김 씨 의원이 남 씨와 처음 만난 2021년 말 이 자리를 주선한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도 동시에 조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도 어제 저녁 7시쯤 3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 의원과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져 대질 조사가 진행될지 관심이었는데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질신문은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한데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남 씨는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을 당시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니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실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두 사람을 각각 3차례 조사했고 이들을 포함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모두 8명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강 의원을 상대로 당시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 누가 전달했는지, 또 공천의 대가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가족회사 등의 서울시 사업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 시가 감사에 착수합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 실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를 꾸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김 시의원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 7곳이 김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용역을 잇따라 수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방해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제35 형사부 2025 공합 1010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절차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5 형사재판부는 1010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의무를 현재 훼손하는 일련의 절차적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재판부는 당초 2026년 1월 16일을 결심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고나 충분한 절차적 설명 없이 돌연 판결 선고 기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이러한 일괄 기각의 귀책 사유가 피고인 측에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발언을 하면서 증거조사 제한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재판 진행에 따른 절차적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 스스로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저희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의 외관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조사 진행에 있어서도 현장 형평성의 문제를 보였습니다.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허용한 반면 저희가 신청한 증인과 서증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괄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의 설명도 전혀 없었고 이건 쌍방 당사자주의와 무기대 등의 원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절차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방해 혐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변호인 측의 입장을 좀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1% 상승세로 4,900선까지 넘으며 꿈의 5,000선의 성큼 다가갔습니다. 현대차는 16%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시가총액 3위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환웅 기자, 코스피 5,000선이 이제 얼마 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4,917까지 올랐으니까 83포인트만 더 오르면 5,000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지만 혼조세 후에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를 하다 외국인이 순매수 바통을 이어받으며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은 5,500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에 사상 처음 4,890을 넘었고 오후 들어 4,900에 이어 4,910도 잇따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전 혼조세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3%, SK하이닉스는 1.1%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 상승폭이 놀라웠는데요. 16% 급등세를 보이며 48만 7천 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로도 16% 오른 48만 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시가총액 98조 원을 넘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코스피 시총 3위에 올랐습니다.
기아가 12%,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각각 6% 오르는 등 현대차 계열사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조선과 2차전지, AI와 방산주도 강세였는데 삼성중공업이 7%, 삼성 SDI가 8%, 그리고 LG전자가 8%, 한국항공우주가 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0.2% 내린 952로 개장했지만 상승세로 전환해 1.4% 오른 968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해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6일 연속 1,47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4원으로 출발해 1,470원과 1,475원 사이에서 종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환율이 다시 상승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원화 가치 과도한 절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절하 압력이 생각보다 조금 더 큰 게 사실이라며 최근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유럽 정상이 방한한 건 처음인데 양국은 방산 분야와 광물 공급망, 문화스포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정상회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반 청와대 본관에서 공식 방한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를 영접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앞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만나고 그제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만남은 지난해 9월 미국 유엔 총회 때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정부 들어 유럽 정상의 방한은 처음입니다. 양 정상은 오전 10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이어간 뒤 회담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방산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멜로니 총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모두 위험하다며 새로운 협력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군비 확장 기류에 맞춰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이탈리아와 K방산의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정상은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 공공과 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화 분야에선 다음 달로 다가온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주요 국제 행사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선 교역과 과학 분야 협력 확대, 문화유산 보존, 양국 시민 보호 등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3건도 체결됐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할 수 있기를 재차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이 대통령도 이탈리아 방문을 통한 관계 발전을 언급해 이른 시점에 답방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두 정상은 이후 오찬을 함께하며 K-팝을 비롯한 문화협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멜로니 총리는 오늘 이탈리아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순수한 대여 투쟁이냐, 당 내홍 돌파용이냐, 명분 논란 속에 시작한 단식 5일차. 장동혁 대표는 한계가 오고 있지만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한다고 했는데요. 어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던져졌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 내분 수습의 모멘텀이 마련될까요? 관련 영상으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단식의 목적도 애초 통일교 공천 헌금 특검 수용인데 대여 투쟁이 아닌 당 내홍의 돌파구로 여겨지는 건 뼈아픈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속고 대죄할 때입니다.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밥 먹고 싸우세요.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보수가 좀 커지는 데 방향이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의 정치온 장철민 민주당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집중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닷새째입니다. 강명구 의원님께서 함께 계시다 오셨을 텐데 네. 그동안 사실 단식의 의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지금 닷새째에 접어들었는데 내부가 좀 결속되는 것 같습니까? 예, 많은 의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계시고 원외위원장님들께서도 많이 와 주시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자치단체장님들께서도 많이 오셨어요. 특히나 오세훈 시장님도 오셨고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님도 오셨고 그리고 유정복 전 시장님도 오셨습니다. 이 공천 그 통일교 게이트 특검 그다음에 공천 뇌물 특검을 하자라고 쌍특검을 하자라고 받아들여라 수용하라라고 지금 목숨 걸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모든 인사들이 이견에 아무런 반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준석 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께서도 지금 해외 일정을 마치시고 조기 귀국하셔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오고 계신가요? 예, 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내뿐만 아니라 당 내외에도 여러 야권에서 이준석 대표 오시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 이제 여당 대표가 찾아가는 그림을 상상하게 되는데 정청래 대표 오늘 밥 먹고 싸우시라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다운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 찾아갈 거라고 보세요? 뭐 저희가 보기에는 방금도 사실 질문이 당이 조금 이렇게 화합하는 것 같냐, 모이는 거 있냐. 그러니까 실제 단식이 누가 봐도 국민께서 보셨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볼 때도 이거는 당 내부 문제 때문에 하는 단식이지 그냥 밖으로 무슨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 장동혁 대표가 그 전에 뭐 사퇴론이나 뭐 여러 공격들도 많이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의 이 단식 전에 일종의 이 스토리도 뭐 당 이름 바꾸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고 그러다가 그냥 단식 들어간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당 내부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 내부용 단식을 하고 있는 대표를 찾아갈 필요가 있나? 물론 이제 뭐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냥 인간적인 네. 뭐 그래도 이제 제1야당 대표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찾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크게 무슨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찾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당 내용 수습용 단식인데 굳이 그럼요. 여당 대표가 찾아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를 두고 당내 입장은 엇갈리는데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셔서 또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모두 저는 보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전직 당대표를 제명을 한다? 이거는 저는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하면 또 필패지 않습니까? 지역 다녀보시면 당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무풀보다는 악플. 근데 지금 거의 무풀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러나 또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과를 받는 사람이 흔쾌히 그 사과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 전 대표와 장동혁 지금 현 대표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가기는커녕 함께 망하지 않을까. 둘 다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코치코치 따지는 정치는 그 사법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야당복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여당의 꼴문이 비어 있다. 그래도 고를 못 놓고 있다. 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강 의원님, 일반 국민들은 당원 게시판 문제가 뭐고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 말이다 이것보다는 저 당은 왜 저렇게 싸우나, 지금 선거 앞두고 저럴 땐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강 의원님 같은 분들이 나서서 이제 좀 해결해야 될 때가 온 것 아닌가요? 단계 문제의 본질은요. 두 개의 IP를 가지고 여러 계정으로 여론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본질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번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소명과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재심의를 거쳐서 소명 절차를 가지고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열흘 정도의 재심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다수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소명, 진정한 사과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하신 입장문 발표는 먼저 앞부분에 사과를 하셨지만 뒷부분에 조작감사,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뒷부분에 무게감이 더 실리다 보니까 사과가 조금 묻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당의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당대표께서 곡기를 끊고 홀로 외로이 지금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에 진정한 사과와 해명과 동시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당원들의 바람을 대신 전달하는 걸로 얘기를 강명구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장동혁 지도부의 일원이시니까 제가 친한계 입장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제명은 과한 거다. 이건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재심은 똑같은 윤리위원들이 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미리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명구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아간다면 어떤 화해의 정치적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전직 당대표시잖아요. 당의 공식 절차라는 게 있고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는 공식 기구입니다. 여기 이 절차는 당의 공식 절차입니다. 이 당의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전 대표로서의 태도나 모습은 아니다. 이것들을 다 존중하면서 거기에 맞는 소명 절차를 제대로 하시면서 해나가는 게 맞다. 그거를 쌍그리 다 무시하고 해명을 하는 것은 일종의 좌파식 홍보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정치적 해결책을 말씀을 하셔서 그럼 단식장에 찾아간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당연하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정치적 해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당내의 갈등이잖아요. 1년이 넘는 당내 갈등을 지속해 왔어요. 이 당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적으로 풀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라라는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 속에 이 시스템의 절차를 존중하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과할 건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털고 가셔라. 왜 이거를 자꾸 사법적인 절차 안으로 끌어들여서 갈등을 더 증폭시키느냐. 사과의 문제하고요. 아까 어제 입장을 발표하신 부분은 조작 감사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거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지금 한동훈, 장동혁, 전현직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고 정치 초보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둘 다 망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이야 강 의원님께서 이렇게 본질이 여론 조작이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 대다수가 그거에 설득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잘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라내려는 게 본질이죠, 실제로. 그게 다고.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참 최근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저희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을 잡아먹으면서 사실 대표가 된 거잖아요. 대표직이 유지가 돼 있던 거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동훈 대표를 잡아먹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전 대표를 잡아먹는 방식의 일종의 이 당권의 유지,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국민들께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 둘 다 망하겠다, 둘 다 망할 거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지점인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냥 당내 권력 투쟁이고, 그리고 그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의 정말 바람직한 정치로서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 포기 이런 얘기가 방금 그래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런 방식으로 사실 뭐 전 대표를 밀어내고 잘라내고 완전히 짓밟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도와 그런 어떤 이 행동들이 끝나지 않는다면 뭐 사실 단식장에 찾아가면 정 아직 대표 결정난 게 더 아니거든요. 괴롭죠. 더 괴롭지. 오히려 이거 빨리 잘라내야 되는데 더 괴롭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제대로 제명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한동훈 전 대표라면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오히려 네. 그게 괴롭거든요. 네. 정동훈 대표가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조금 자기 대표직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판이 망가지잖아요. 제가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 찾아갑니다. 장철민 의원님이 한동훈 전 대표라면 단식장에 찾아가겠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의 평소 스타일로 봐서는 그걸 안 할 것 거라는 거죠. 같다라는 네. 예측까지 주셨고요. 두 분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보자 없이 자료 제출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후보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습니까? 최상목도 그랬고요. 그 전에 한덕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본인도. 저는 당시에 그 자료 제출을 한 65%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청문회 이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 수사기관 경찰서에 지금 출두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 개회를 기다리며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데 이어 화장실 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사과하시니까 되게 친구 같은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많이 찍으셨는데 그만하시죠. 관계기관들이 내야 되는 자료들은 이미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서 심지어 30년 전 40년 전 거를 달라고 하시니 본인이 장관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아서 이해운 후보자는 입장도 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대기 중입니다. 장철민 의원님께서는 이해운 후보자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오셨는데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본인이 저는 이제 사퇴 요구를 했던 거고요. 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기는 해야죠. 그리고 지금 뭐 여야도 오늘 사실 제가 아까 청문회 잠깐 봤는데 실제로 청문회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일단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국회가 정한 청문회가 뭐 이루어져야죠. 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문회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문 보고서 채택 역시 어려워지고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난 야당의 5번 공천 이야기하면서 야당 검증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지금 보니까 여야 간의 간사가 지금 첨예하게 하여튼 이 의견들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미자 위원장께서 여야 합의해서 다시 가져오라라고 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 같은데 이게 처음에 당초에 청문회 조건 자체가요. 충실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 의원께서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게 자료 2,187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15%밖에 자료 답변이 안 왔는 모양이에요. 이해운 후보자는 조금 전에 뭐 거의 다 제출했다. 거기 안에 자료 제출 안에도 핵심적인 건 다 빠져 있고요. 거의 안 되어 있고 이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게 막말, 갑질 그리고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뭐 온갖 의혹들이 가득한 이 뭐랄까요 그 자녀 위장 미혼 나 그런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청약을 위해서 그 혼인 신고를 미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분이 과연 청문회 검증 대상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지는 만약에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면은요. 청문회 검증 대상으로 앉는다는 말 자체가 검증한다는 말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아직까지는 사퇴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고요. 현재 청문회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허허 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이라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했는데 자진 탈당을 하기까지 끝까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제 마음은 허허 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전해드렸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떠나겠다고 하면서 의원총회는 열지 말고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을 제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탈당계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걸까요? 저도 그 사이에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좀 그런 의도로 보이긴 했었습니다. 최고위에 부탁을 했으니까요. 최고위에서 책임지고 제명을 해달라.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투표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김병기 전 대표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은 맞기 때문에 그거는 꼭 피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이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당원당규상은 존재하지 않는 게 분명해 보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있은 후에 탈당계를 제출한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오늘 경찰 발표를 보면요. 김병기 의원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아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경찰 소환 조사는 유보적일까요? 저도 내용을 세세히 제가 아는 건 아닌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우리 김병기 전 원내대표께서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경찰 수사 자체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 뇌물 사건의 두 축인 강선우 의원 사건하고 김병기 의원 사건 이 두 축이잖아요. 그 강선우 의원 공천 뇌물 사건의 핵심은 김경시 의원이었는데 이분을 흔히 말하는 출국 금지도 하지 않고 라스베가스에서 유유자적하게 일주일을 그냥 냅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국하자마자 바로 원래는 긴급 체포해야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갔다 오게 놔두고 그리고 한 두세 번 소환해서 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강선우 의원은 조사도 안 했거든요. 이런 늑장 수사가 김병기 의원에게 자신감을 주게 만든 거 아니냐. 늑장 수사를 통해서 서로 입맞추게 다 하고 증거인멸 다 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병기 의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탈당계를 냈으니까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요? 요 탈당계 낼 때까지 경찰이 기다려준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데 이런 식의 느림보 수사라면 이거 해볼 만하다라는 자신감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가진 거 아닌가 하는. 김병기 의원 쪽에서 이건 해볼 만하다라는 자신감을 오히려 가진 것 아닌가 이런 개인 특검 의견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내일은 공천헌금 의혹의 정점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경찰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1억 진실 공방이 풀릴 수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현재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록원 건넬 때 강선우 의원과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오늘 강선우 의원이 오늘 대표신문 응하실 걸까? 오늘 대질 조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네, 공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내일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 강선우 의원을 처음으로 직접 불러 조사합니다.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의 조사에서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는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대질 조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뭐 어떻게 진행될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근데 다만 이 과정이 경찰 수사가 됐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방식이 됐던 간에 실제로 이번에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정치권이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망을 뭔가 이 국민들께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사나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이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당 차원에서도 뭐 경찰과 수사기관들에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좀 촉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촉구하고 그런 이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저희도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신청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런 만약은 사실 부적절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뭐 실제 뭐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했을 때 이 구속영장이나 뭐 체포동의안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하면 우리는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책임한 일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수사기관들이 신뢰 속에서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만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거기 안에서 또 실체적인 진실들이 조금씩 더 드러난다면 그 이후에 저희도 이 그에 따른 판단과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체포동의 요구서를 읽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뭐 답변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국민의힘도 이 공천헌금 특검과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럼 국민의힘도 다 조사하자.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 하시죠. 특검 수용 다 같이 해야죠. 수사 대상에 오르면 다 수사받고 제값을 치러야죠. 그런데 민중기 특검처럼 그때도 통일교 우리 수사하다가 우리 야당 의원들만 기소했거든요. 여당 의원들 기소도 안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셔야죠. 여야 할 거 없이 수사 받읍시다. 특검 수용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용 받으셔가지고 특검 합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천헌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라도 이 특검은 당연합니다. 해야 된다라는 당연합니다. 의견을 주셔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저희 당에서도 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되게 뜬금없이 이렇게 단식 들어가면서 이게 되게 이상해진 것 같아요. 통일교 특검에서는 뭐 신천지를 넣자 말자 이거 가지고 지금 합의가 안 된 건 아닌가요? 오히려 사실 그런 부분들 그러면 또 뺄 게 뭐 있어요. 신천지는 뺄 게 뭐 있습니까? 지금처럼 여야에도 성역이 없고 뭐 여러 다른 어떤 종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종교 집단들이 정치권의 금전적인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왜 뺍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내홍 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다가 수습을 못한 일을 가지고 뜬금 단식을 하면서 저희도 오히려 약간 애매해져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후에는 뭐 특검을 하든 뭐 이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된 다음에 특검을 다시 고민하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가장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의 원칙과 기준으로만 접근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리실까 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특검이 두 가지인데 공천헌금 관련 특검이 있고 통일교 관련 특검이 있는 거죠. 오늘 원내대표께서 신천지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포함하지 말고 신천지 특검도 하자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별개의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한 거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분 같은 생각이면 금세 합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후임으로 발탁됐습니다. 청와대 안팎, 비서관과 행정관급 10여 명이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통정리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장철민 의원께서도 오늘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을 하신 거죠? 네, 한지
열흘 넘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교통정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도 이렇게 큰 선거, 뭐 총선이든 지방선거가 있으면 언제까지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의사표명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던 게 상례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후임자를 빨리 해야 국정 운영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식의 일들을 청와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로 지방선거에 나온다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 지방선거에 뭐 등판을 하는 게 저는 그 지역을 입장에서나 뭐 대한민국 전체로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든 어떤 다른 이 분들이든 뭐 분명하게 조금 이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국정 운영도 국정 운영대로 빈틈없이 진행되고 이 지방선거도 지방선거대로 좀 이렇게 흥행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현명한 지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후 4시 조금 전에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변호인들의 기자회견도 보내드렸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지난주 금요일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발탁이 됐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청와대가 스펙 쌓기용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께서는 정무수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당의 제1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인간적 도리는 다 하고 본인의 출마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서 도지사를 하겠다, 시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상호 우리 정무수석님 떠나시기 전에 제1야당의 단식 투쟁,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곳에 오셔가지고 위로와 격려,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하고 출사표를 던지시는 게 맞다. 두 번째로 홍익표 새로운 정무수석님께서 이제 내일부터 첫 출근을 하시는데 첫 일정으로 국회 론텐드로우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시느냐 그 얘기를 듣고 대통령님께 전달하는 게 업무의 첫 일정으로 맞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저도 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6개월 지났어요. 7개월째예요. 스펙 쌓기용 흔히 말해서 직 만들어 드리고 지방선거에 다 출마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는요 고도의 정치력을 필요하는 곳이고 국정 운영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계셔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6개월, 7개월 스펙 쌓아서 내보내면 과연 이 국정 운영을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의 마지막 일정 그리고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의 첫 공식 일정이 야당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바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배우 이원종 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뉴스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과거 이원종 씨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저는 이제 속까지 팔았습니다. 뼛속도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다방면에 넓게 그리고 깊이 알고 있는 이 대표님을 우리가 어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 이원종 씨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뼛속도 이재명이라는 공개 지지를 했는데요. 보은 인사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은 인사라고 하면 완전히 좀 결격 사유가 있거나 자질이 굉장히 부족한 분들에게 뭔가 도대체 그런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가? 라는 수준의 이제 일이 있을 때 보은 인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친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거의 이제 아까 억가 수준의 이야기인 거고요. 뭐 이원종 배우가 실제로 콘텐츠진흥원장의 인사 지금 이제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원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냥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어떻게 보면 또 과도한 이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은 정말로 약간 진짜 정쟁화하려고 그냥 써먹는 이제 그런 이 뭐 시도일 뿐이지, 저는 사실 본인을 사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예를 들면 배우 출신으로 뭐 윤석열 정부랑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유인촌 장관 2번이나 했잖아요. 네. 어디 보면 장관 2번이나 한 뭐 보수정부에서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냥 이게 배우 출신이라고 뭐 일종의 그 공직에 미달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억지로 그냥 정권에 흠집내려고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뭐 평소에 본 이원종 배우님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대한 식견 같은 것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특히나 평생을 이 문화계에서 뭐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 K컬처와 우리의 문화산업에 또 큰 역할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 분야는 아니지만 오히려 기대가 되던데요. 예,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보훈 인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직무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겠죠. 현실적으로 저는 보훈 인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직에 맞는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평가죠. 이분께서 콘텐츠 진흥 원장으로서의 전문직, 흔히 말하는 그 직을 수행할 만큼의 전문성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분들이 유엔 대사로 가시고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가시고요, 정부 요직에 14명이나 넘는 분들 변호인들이 그 요직을 다 차지하고 갔어요. 그게 보훈 인사라고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이 보훈 인사가요,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직 기강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때는 늦어요. 이 보훈 인사를 전문성, 아까 우리 장재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변호인에 대한 인사를 이렇게 정부 여당 요직에 다 그냥 기관장으로 다 내려보내시면 나중에 이 공직 기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허물어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배우 이원종 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뉴스, 그리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두 분의 개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장철민 민주당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면서 전국이 다시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길고 강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번 주 긴 한파가 예고됐는데요. 전국에 한파특보까지 내려졌다고요? 네, 내일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고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고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절기상 대안인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특히 김포는 영하 16도, 파주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북극의 찬 공기가 북쪽 상공으로 남하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장기간 정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로 인해 쉽게 풀리지 않고 한 주 내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 등 내륙 최저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곳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적어도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절기 상태 아닌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영하 13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과 주말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한파로 인한 수도 간 동파와 한랭질환 피해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또 찬 공기가 유입되며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에서는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주기적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서해안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눈길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겨울철 눈이나 비가 내려 도로에 살얼음이 낀 상태에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소 1.6배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면 상태가 설이 결빙일 때 사고 건수 100건당 1.97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도로 상태가 건조인 평소 상황 치사율 1.27보다 55% 정도 많습니다. 특히 도로가 얼어붙었을 때는 차의 제동거리가 최대 7배가량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특검 측의 항소 시점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오후 4시쯤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죠? 네, 항소시한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16일 선고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오는 23일까지 항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판결에서 그동안 해온 핵심 주장이 여럿 반박당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선고 일자를 앞당기고 증거조사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실시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직권남용이 다르다거나 불소추 특권이 있어도 수사는 제한될 수 없다는 판례는 우리나라 최초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한 특검은 검토를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형량이 구형 대비 절반이 나온 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특검은 허위 공보 등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정합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열렸죠?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인데요. 재판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비공개 전환 전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 거론하며 재판 진행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의 구속 결정 등을 비판하며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당일 철회했습니다. 네, 특검들이 기소한 다른 사건 재판도 열렸죠? 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려 향후 재판 진행 절차가 논의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첫 공판을 열기로 했는데요. 이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 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법무부 담당 과장에게 김 씨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 본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데이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B씨는 팔과 얼굴 등을 다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새벽 광주광역시 우남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벽돌로 방범창을 깨고 들어갔으나 덮개 가려진 진열대 안에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한 채 도주했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충남 천안 성거읍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A씨는 개를 친 것 같다며 스스로 신고했고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늘 인천 오류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지구대 순찰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경찰은 순찰차가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추격하다가 옆 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이른바 딥페이크 문제가 커지고 있죠. 최근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합성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가짜뉴스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드럼을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 아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속보가 보입니다. 이는 YTN의 자막 형식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명백한 가짜입니다. 이 합성 이미지에 나온 시간은 저녁 9시 51분. 당시 YTN 방송에서는 취재기자 모습과 함께 법정 내부 화면이 송출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자막만 그대로 가져와 청와대 제공 사진에 합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장면을 보도한 방송화면처럼 보이는 이 이미지 역시 진짜가 아닙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진 기술에 기존 언론의 사진 문법을 그대로 모방한 형식이 더해지며 여론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반면 기성 언론이 실제 사진을 AI 합성 이미지로 잘못 보도해 애꿎은 피해가 발생하자 기사를 삭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그것도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른바 AI 민주화 시대. 개인의 명예는 물론 언론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어온 요리사 임성근 씨가 갑자기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고백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임성근이란 이 세 글자 이름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올 정도로 화제 인물이긴 한데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임성근 셰프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유머와 재치의 입담, 또 뛰어난 요리 실력의 손맛을 강조하는 독특한 캐릭터성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죠. 한식 전문 요리사입니다. 한식 조리 기능장인데요. 실내 베이징 등 해외 한식 연예 총괄 주방장 경력도 있고 한식 대처 3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2015년에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이긴 성공 스토리도 대중적인 인기의 한 몫이었는데 흑백 요리사 2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서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서바이벌부터 계속 이제 등장을 해서 좀 인지도가 쌓아온 셰프인데 지금 흑백 요리사 출연자들 가운데서 특히나 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좀 어디 있을까요? 그 별명 중에 하나가 5만 가지 소스자거든요. 다양한 양념을 뚝딱 섞어서 맛있는 소스를 만드는 모습에서 유래된 별명인데 여기에서 이제 계량에 의존하는 양식 셰프들 앞에서 손맛으로 소스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거고, 그래 정돈된 모습의 다른 백수전 출연들과는 달리 마치 우리 아빠를 보는 것 같다. 가벼워 보이지만은 본인 실력에 대한 자신감, 또 탁월한 요리 실력으로 개선진 인기를 얻었고, 특히 MZ 세대들한테 큰 인기를 끌어서 미워할 수 없는 엉뚱한 캐릭터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고 또 미모로까지 소비되는 유쾌한 허사와 입담이 크게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 아무래도
권위적이지 않고 유머러스한 모습 때문에 예. 임짱이라는 친근한 별칭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요리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성격이 굉장히 큰 인기의 한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물이 들어오는 시기를 맞고 있었던 셈인데 갑자기 과거에 음주운전을 3차례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지난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최근인 5, 6년 전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다시 취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과분한 사랑을 받다 보니 이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고 활동하는 것이 대중을 기만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고 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자숙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그동안 이런 사회 무지적 무리를 일으켰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네, 과거의 전력이고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좀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응원과 비판으로 나눠졌는데요. 그래서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쳤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면서 앞으로 안 하면 된다 뭐 이런 반응까지 있었는데 예. 반대쪽에서는 3번 음주운전했다면 정말 자주 한 것이고 음주운전은 범죄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강조도 있었고 특히 해당 사과문에는 음주방송을 진행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하는 영상은 좋지 못한 시도였다라는 반응들이 나왔고요. 또 한편 쇼핑 채널에서 네. 이제 최근에 다시 또 갈비찜을 판매하는 방송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갑작스러운 고백도 고백이지만 그 고백의 내용을 두고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보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다른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이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고백을 한 자발적인 양심 선언이 아니라 언론 취재 이후에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습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을 보면 시동을 켜고 차에 있다가 적발됐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지만은 보도 매체에 따르면 임성근 판결문에는 그가 차에서 잔 게 아니라 실제 주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오전 6시 15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돼 있고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이 판결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차에서 자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온라인에서는 차에서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전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됐고요. 판결문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진 그런 상황. 그래서 핵심을 흐린 고백이다. 책임을 응감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네. 그 고백의 명확성이 좀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인 것 같은데 지금 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벌써부터 출연 취소 소식이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셰프들이 많이 출연하는데 임성근 셰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형님 출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전력 고백까지 하루 만에 결정이었고요. 예. 또 다른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도 현재 촬영은 진행되지 않았고 조율만 있었던 상황이라 추후 일정 역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이 전지적 작가 시점 측도 출연 여부와 관련해서 논의 중이다. 정리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짧게 전했고요. 예. 신상 출시 편스트랑 같은 경우에도 이 셰프의 예정됐던 녹화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 중인 프로그램과 이제 취소한 사례 두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임성근 셰프 자필 사과문을 아까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연 대중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이제 범죄 행위가 맞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대중적인 불신 여전히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숙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
행보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바로 홈쇼핑 채널 등에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론에는 이제 부정적인 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자숙의 기간에 따라 가지고 향후 복귀 문제가 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이 계속되니까 그쪽으로 아마 활동에 전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요리사 임성근 씨의 논란과 관련해서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원구 등 외곽 지역의 거래 증가세가 최근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고강도 규제와 집값 상승 기대 속에 가격 접근이 가능한 매물 위주로 선별적인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단지. 준공 40년 차 3,900여 가구 대단지로 지난달 전용 59제곱미터가 9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는데 현재 호가는 12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현장에서는 젊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상당히 와서 막 지금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계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9억짜리가 계약되면 9억 1천이나 2천 이렇게 계단을 밟아야 되는데 9억 5천, 뭐 10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저희들도 놀랄 지경입니다. 노원구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 역시 전용 58제곱미터가 최근 7억 7,500만 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토어제 확대 초기와 최근 40일간의 거래 허가 건수를 분석해보면 서울 외곽 지역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토지 거래 허가 건수가 2배 이상 늘었고 구로 은평구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서울 외곽 지역 주택시장이 위축됐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핵심지에 집중됐던 수요가 가격 부담과 규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있는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유지되고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전망이 이어지면서 10억 원 안팎의 이른바 가성비 재건축 매물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한적인 대출 환경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은평이라든가 서울 외곽 지역들 중심으로 수요가 좀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 가팔라진 전세 매물 감소도 수요를 자극하는 가운데 향후 금리와 정책 환경 변화가 매수 추이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 대부분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4명 가운데 3명은 60대 이상 고령자였고 등록 대수 대비 전기차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시 우도에 입도하던 6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3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를 포함해 지난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언론에 보도된 149건을 분석했더니 페달 오조작 사고가 전체의 73.2%로 나타났습니다. 급발진으로 확인된 건 한 건도 없었고 나머지 40건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의 비중은 전체의 75%를 넘었습니다. 사용 연료가 확인된 120건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차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등록 대수와 비교했을 때는 전기차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기차는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가속 반응이 즉각적이다 보니 내연기관차에 익숙한 운전자는 차량이 갑자기 가속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행 상태 기준으로는 정차나 저속 주행 중 발생한 사고가 70%에 육박했는데 공단 측은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을 번갈아 사용하는 상황에서 조작 실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할 경우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찾아 누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가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행 중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보통 EPB라고 하는 이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거나 속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행 중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을 정리하고
비상제동을 작동한 뒤에는 서비스 센터를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받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차량 141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결과 의심 사고를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그룹 BTS가 오는 3월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기념 공연을 펼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하이브는 최근 국가유산청에 3월 말 서울 광화문 일대와 경복궁, 숭례문에서 가칭 K-헤리티지와 K-팝 융합 공연을 열고 싶다며 장소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가유산청 내부 회의는 내일 열리는데 하이브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장소와 일정 등이 최종 확정되면 공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6월 12일과 13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문제가 제기되자 부산시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국내외 관광객이 QR코드 스캔으로 바가지 요금을 신고하면 구와 군 합동 점검단이 해당 업소를 점검해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지난주 금요일 서울의 한 헌혈의 집의 모습입니다. 앉을 자리가 부족해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는데요. 헌혈 비수기인 겨울엔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요즘 없어서 못 먹는다는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쫑쿠 때문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이 단 하루 동안 헌혈자에게 선착순으로 두쫑쿠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 겁니다. 대상이 된 헌혈의 집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방문을 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30분 기다려 헌혈을 했다는 인증글도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두쫑쿠까지 내건 이벤트가 나온 건 혈액 수급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입니다. 이 겨울철은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해 헌혈이 줄어드는 시기인데요. 지난주 13일부터 16일까지의 하루 평균 혈액 보유량은 불과 3.11분,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못 미치는 주의 단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쫑쿠 이벤트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기준으로 4.41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헌혈을 오픈런 할 줄이야, 아이디어 낸 사람 상 줘야 한다며 이벤트 기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2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출연자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20년 동안 대통령의 밥상을 책임졌던 천상현 셰프도 그중 한 명인데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대통령 5명의 입맛은 어땠는지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1998년 31살의 나이에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천상현 셰프. 처음엔 카리스마에 눌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고 합니다. 천 셰프가 기억하는 김 전 대통령의 식성은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2년간은 유도 선수 못지않게 드시는 거예요. 코스 5코스 모시잖아요. 싹싹 드세요. 접시가 남는 게 없어요. 매운탕을 좋아하셔서 제가 쏘가리 매운탕을 모셨는데 한 번은 좀 부족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몸통은 다 먹고 머리랑 꼬랑지만 줬다고. 천 셰프는 대식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식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대통령들이 좋아했던 이른바 최애 메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모시는 대로 드시고 잘 먹었다고 피드백 해주시고 그리고 뭐 해물파전에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그렇군요. 라면 저희들한테 준비를 해달라고 하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족끼리 그렇게 끓여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사업가 스타일이니까 단체로 모여서 바비큐 같은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여럿이 모여서 숯불로 구워서 먹고. 박근혜 대통령도 양 조금씩 하지만은 폭은 제일 넓었던 대통령님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편식을 안 하시는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홍어도 드시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 노무현 대통령이랑 성향이 비슷해서. 천상현 셰프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휴가 때도 스승인 후덕죽 셰프를 찾아가 요리를 더 배울 정도로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쉽사리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들도 소개했습니다. 소탈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맞담배를 피웠던 일, 뜨거운 삭힌 홍어 국물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천장이 벗겨져 난감했던 일도 꺼내놨습니다. 누리꾼들은 요리 경연에 출연했던 천 셰프가 20년간 서바이벌을 하고 계셨네. 대통령이 심사위원이면 무슨 기분일까라는 반응과 함께
먹는 것에도 대통령의 캐릭터가 보인다며 흥미로워했습니다. 네, 승진을 하고 싶지 않다,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일부 공공기관의 승진 기피가 심각해서 기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진 시험 경쟁률이 0.2대 1인 곳도 있었는데 거주지 문제나 부족한 금전적 보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35곳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기피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비간부 직원 가운데 승진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70%를 넘긴 기관은 한국전력 등 7곳에 달했습니다. 실제 초급 간부 승진 시험 제도를 운영 중인 한전 등 12개 기관의 시험 경쟁률은 지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한전 KPS의 경우 지난 2024년 승진 시험 경쟁률이 0.2대 1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한마디로 워라밸로 요약됩니다. 업무량 과중에 비해 금전적 보상은 미흡하고 특히 승진 시 순환근무로 인한 거주지 이동 부담 등이 기피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기피 현상은 임원 승진 시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승진 이후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등 역시 낮은 보수와 정년 미보장, 업무량 급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감사원은 승진 기피 현상으로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의 승진이나 업무 공백, 조직 활력 저하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관련 부처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과다한 예외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타지역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금 피크 대상자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도 공공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과 2차 무역 전쟁 속에도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내수 침체 탓에 4분기 성장률이 4.5%에 그치는 등 둔화세도 뚜렷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140조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 약 2경 9천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초에 설정한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한 셈입니다. 经济增长预期目标为 5% 左右，既是稳就业、防风险、惠民生的需要。 지난해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도 중국의 수출은 5.5% 증가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무역 흑자는 1조 1,9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수출은 20%나 급감했지만 아프리카와 아세안, EU 등지로 경로를 다변화해 충격을 분산한 겁니다. 오히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복병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롯한 내수 부진의 늪이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5%를 웃돌던 성장률은 4분기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 곳간을 열고 1,400억 원 넘는 돈을 풀었지만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셈입니다. 国内供强虚弱矛盾突出，经济发展中老问题、新挑战仍然不少。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올해 기술 굴기 중심의 부양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선 올해 중국 경제가 4.5% 안팎 성장에 그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에버랜드가 오는 21일부터 개장 전 아침 시간에 판다 가족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윈터 굿모닝 바오 패밀리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되며 판다들이 아침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에 맞춰 야외 방사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도록 구성됐습니다.
농심이 오는 26일 라볶이에 너구리의 얼큰한 해물 맛을 결합한 용기면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농심은 대표 브랜드인 너구리와 K푸드 라볶이를 재해석한 조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추장과 간장을 활용한 라볶이 소스에 굵은 면발과 새로운 건더기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경기 파주의 스타필드 빌리지 웅정을 방문해 고객 중심의 공간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객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하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보험 사회보건재단이 한간 교량에 설치해 운영하는 SOS 생명의 전화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무선 통신 방식을 도입해 통신망을 한층 보강했고 원격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안내 간판과 표지 체계도 전면 교체했습니다. SOS 생명의 전화는 자살 위기자에게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1년 설치 이후 위기 상담 1,400여 건을 진행했고 투신 상황에서 2,395명의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절기 대한인 내일부터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내일 대관령의 아침 기온 영하 15도, 서울 영하 13도, 대전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떨어지며 추위가 무척 심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광주 2도, 대구는 4도 등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칼바람이 불며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영남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강력한 한파는 한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주 후반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